안녕하십니까 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당뇨와 바나톨 6강 당뇨와 운동요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지속되어 고혈당이 되신 상태에서는 과도한 운동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세포 내에 부족해진 혈당을 채우기 위해 세포는 근육 속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급격하게 체지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줄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운동함으로써 더 많은 활성산소를 유발하여 다른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며 산행을 하시다가 힘줄과 인대가 찢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30분 운동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바나톨하고 코큐텐C 멀티비타민 3종 요법을 쓰실 때는 운동을 가급적이시면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요법 인터벌 워킹이 있는데요. 헉헉 소리가 나오며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3분 동안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천천히 걷기를 3분 동안 합니다. 다시 빠르게 걷기를 3분 동안 합니다. 이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3분씩 교대로 5번 반복하는데요. 전부 합하면 한 30분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심호흡한 후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혈당이 고혈당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걸을 수 없을 때에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을 천천히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바나톨 섭취에 혈당 조절이 되시는 경우에만 과격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요 일하는 중에 이제 간편하게 다리 올리고 내리기, 다리와 복근 단련하기, 팔과 어깨 트레이닝,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개기, 그 다음에 창 닦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전철 안에서도 까치발로 서기, 그 다음에 손잡이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균형 잡기,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려 사이버대학교 당뇨병학의 한승효 내과 원장의 당뇨병의 운동요법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불안정한 혈당치를 가진 환자와 저혈당을 방지 또는 대비하기 어려운 환자는 운동 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측정하여 100ml 미만일 때는 15에서 20g의 당질을 섭취한 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장병,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성 만막증, 발기, 신부전 말초신경병증, 자율신경장애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뇨가 좀 오래 지속되어지면 다 합병증으로 오는 것들인데요. 심장병도 주의하셔야 되고 발기부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도 생겨서 좀 손발이 좀 따갑거나 아프거나 무감각 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는 저혈당이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저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인슐린 주사 시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시에는 저혈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탕이나 과자 등을 여기 못하네요. 과자 등을 휴대하도록 하며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카드나 당뇨병 수첩 같은 것을 꼭 휴대하도록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다 쇼크 현상이 나타나시면 말을 할 수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내비쳐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카드로 확인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언제 저혈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더운 날에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살 빼려면 아침에, 당뇨병이 있으면 저녁에 운동하세요. 저녁에 운동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관리, 운동하시다 보면 이제 발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발에 생기는 병변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 담배를 피우면 동맥경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니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화상 상처에 대비해서 절대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신으셔야 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되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사람은 항상 발톱의 길이와 두께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더욱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톱이 살로 들어가면 나중에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장애로 인해 발에 땀이 잘 나지 않으므로 매일 저녁에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정도 족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잘 건조시키고요. 보스 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 신경장애 때문에 발에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티눈이나 굳은 살을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이 티눈이나 굳은 살을 칼로 베어서 이게 빼내는 게 있는데 이게 하시다가 족부 궤양이 오신 분도 계십니다. 발에 잘 맞는 면 양말을 신는 게 좋고요. 매일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내부를 확인해 상처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통 분들은 이제 신경에서 이 신발에 뭔가 들어있으면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빼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경병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요, 오래되시면 뭐가 찔러도 잘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난 상태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미리. 다리를 꼬고 앉거나 신체를 압박하는 벨트, 거들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셔야 되고요. 너무 작거나 큰 신발은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리 근육의 힘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가벼운 운동을 하시라고요. 너무 격한 운동은 안 좋습니다. 당뇨와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동요법 강의인데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치아법은 이렇게 10번을 닦으면 한 치아를 이동해서 또 10번을 닦아내고 또 한 치아를 이동해서 10번 닦아주고 보통 한 치아당 20번씩 닦을 수 있고 안쪽 이도 마찬가지로 회전법으로 손목을 돌려서 닦아주는데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 속까지 넣어서 잇몸 마사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들의 합병증이 치주염이 많이 오고요. 치아와 관계된 병들이 많이 옵니다. 잇몸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치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치아 관리 잘 못하시면은 이가 다 빠져서 나중에 정말 고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고강 요렇게 앞니 같은 경우 세워서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치수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치실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금니 쪽 치수를 동글리면서 꼼꼼히 닦아내셔야 되고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두세 번 정도 쓸어내리듯 하는 게 좋고요. 잇몸을 닿을 때까지 넣은 후에 5, 6기씩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 합니다. 치실이죠. 이건 치간 칫솔이고요.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이 닦아줍니다. 당뇨 환자이신 분들 특히 이제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치실도 쓰시고 치간 칫솔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또 당뇨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의 계층치를 찍은 건데요. 인체는 7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대사가 아주 중요하고요. 미네랄의 역설이라고 MBC 다큐에 나온 건데요. 마틴 렉스너 교수는 좋은 식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야 한다. 물의 온도가 10에서 12도에서 물맛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며 유해성 박테리아가 없고 청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식수로 가능하다. 인체에 들어간 물이 인체에 미치는 시간은 30초에서 20분 사이. 미네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대사에서 미네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요. 우리 몸속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이제 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간, 신장, 심장까지는 20분, 피부 조직은 10분, 혈액은 30초, 뇌는 1분. 예, 혈액이 30초니까 되게 빨리 온다고 그러죠.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촉매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촉매제에 상당한 미네랄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촉매제를 효소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그네슘 부족 현황 모발 분석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31명 중에 21명이 정수기 물을 음용시키고 학교 급식에서도 정수기 물이 공급됐는데요. 인체의 미네랄 상태 검사,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농촌 지역 초등학교 6학년 20명 중 18명이 수돗물을 음용한 상태에서 도시 초등학생과 농촌 초등학생의 정상 범위 내에 마그네슘 농도를 조사한 겁니다. 역산 투합 방식을 물을 먹다 보면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 부족을 막기 위해 조직 속에 칼슘을 빼앗아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중요한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에게 아연 이런 것들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몸속에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용원 의학박사는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결핍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20에서 30%의 세포가 70에서 80%의 물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거고요.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 나노 구조가 통과하기 어려운 필터 구조라서 미네랄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가공되어진 것 때문에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제소금하고 천일염하고 차이하고, 그 다음에 백미하고 현미하고의 차이하고, 일반 수돗물하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하고 이거 차이입니다. 예, 가공하면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역삼투압에 걸려진 물은 중류수에 가깝게 미네랄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제거 분석을 보면요, 미네랄이 없는 물은 중류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몇 세대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몸 밖에서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체는 미네랄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동물실험실 실험에서요, 실험용 쥐에게 당뇨를 유발시켜서 실험을 했는데 혈당 수치가 580이 넘는 고위험군에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하여 실험했는데 정수기, 크로마 유물,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실험을 했습니다. 미네랄이 췌장이나 세포 여러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대사,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정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물은 당뇨병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하고 미네랄 워터를 콩나물 자라는 모습이 틀리시죠? 네, 성장 실험인데요. 콩나물과 비타민C 함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른들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 보충되지만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명아들이나 학동기 아이들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결핍되기 쉬우며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져온다든지 성장에 지연이 온다든지 성격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 교수는 미네랄이 부족한 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세포 안의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성인병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혈행 개선 실험한 거고요. 수소환원수 생성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저희가 생산한 건 아니고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세 가지 이유, 야간에 과다한 간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 수 있으시고요. 새벽 현상이라고 그래서 자는 동안 새벽 3시에서 4시를 전후해서는 혈당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에 혈당이 높았다가 그대로 아침까지 고혈당이 이어지는 경우, 특히 잠이 깨는 아침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코티졸 분비가 많아져 고혈당이 되기 쉽습니다. 새벽 3시에는 정상이거나 높은 오전 4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의 반동 현상으로 스모지 효과인데요. 새벽 3시 전후로 저혈당이 있고요. 이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는 저혈당이며 잠을 깨거나 두통이 있고 땀을 심하게 흘리며 악몽이 시달리게 되는데 약제를 줄여야 합니다. 소모지 효과하고 새벽 현상의 차이는 뭐냐면 이 증상입니다. 잠을 깨거나 두통이 있거나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악몽에 시달리면 소모지 효과를 보시고 약제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당뇨관리 시 체크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 저녁 혈당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은 이유는 여명 현상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새벽 현상 때문이고요. 현대아산병 고은희 교수가 당뇨병의 합병증 관리 특강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180에서 200 이상이 되면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됩니다. 포도당이 소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세포의 당이 부족하므로 식욕이 상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당뇨의 치료 목표를 당화혈색소 8 정도로 식후 혈당 평균 180 정도고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 이하에서 6.5까지 약물로 혈당을 떨어뜨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게 하는 약물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당은 당장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저혈당은 5분 안에 뇌 쪽으로 혈류가 전달되지 못하면 사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지금은 치료 목표를 좀 8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식후 혈당이 180, 그러니까 200 바로 밑이죠. 이렇게 조절하는데 목표 수치를 가지고 있더니 전에는 이제 7 이하, 6.5까지 약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저혈당 쇼크로 사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혈당을 약물로 너무 낮추면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밤중에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장 부정맥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 시 손가락마다 다 다르게 혈당이 측정되는데요. 체열을 하실 때 한 번 쭉 빼는 피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서 피를 체열하는 경우 혈당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의 혈당치보다 15에서 20 정도 낮게 나옵니다. 식후 한 150 쟀는데 쥐어 짜시거나 짜시게 되면 한 번 쭉 피가 나온 게 아니고 쥐어 짜시게 되면 20 정도 덜 나온다는 얘기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 보면 15에서 20 정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 5년에서 10년이 되면 다 합병증이 오나 누가 더 관리를 잘해서 합병증을 더 진행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 환자들은요.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합병증이 오는데 이게 이제 합병증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어떤 분은 뭐 1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도 모르고 계시다가 합병증이 이미 다 진행되어 버리신 분도 계시고 17년, 15년, 20년 되셔도 합병증이 안 오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건 전부 천치만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침을 잘 먹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현미, 채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식사를 거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꼬박꼬박 제 시간에 적당한 식사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과식만 안 하시면 되니까 식사는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면 충분하고요. 5분에서 10분 동안은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하며 근육을 키워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약물요법은 100%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 포도당 조절이 잘 되어도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질 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독성입니다. 당 독성과 지질 독성이 있는데요. 지질 독성을 같이 잡지 못하면 합병증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혈압과 고지혈증을 같이 동시에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 수치만 떨어지는 건 당 독성은 일단 잡았다고 보지만 실적으로 말초 혈관이 다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 드시고 나서 당뇨가 정상으로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관리하는 거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동시에 같이 잡혀야 됩니다. 바나톨과 코큐텐 멀티를 써셔서 같이 가시는 고객님 중에는 뭐 2달 반만 해도 혈압이 정상 수치 120까지 떨어지셔서 혈압약을 병원에서 안 한 경우도 있으시고요. 고지혈증은 뭐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당이 제대로 잡히게 되면 혈관 속에 있는 당 독성과 지방 독성이 같이 지질 독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독성이 사라지기 시작하시면 고지혈증 현상과 혈압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고요. 조절되게 되고요. 당 조절도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키토산, 비타민C 섭취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은 80에서 140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위출로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스피린을 많이 투여를 했었죠. 피를 막게 여긴다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스피린 투여했는데 위출혈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과 병원에서도 아스피린 처방을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염분 섭취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에서 주의할 것은 무좀, 화상, 원적외선 치료기라든가 전기장판, 양말 신지 않고 장화 신을 때 반신욕기,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발톱 관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고요. 저녁에 취침 전에 발을 씻는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발 관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발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가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족부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당뇨병 치료가 잘 되어가는지 7가지를 확인하세요. 헬스조전에서 이제 김덕재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인구 5천만 명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500만 명이며 50%인 250만 명은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절반 150만 명은 본인이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있고요.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지만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증상이 없어서 합병증이 이제 오신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당뇨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병증이 이미 눈으로 오시든 뭐 신장으로 오시든 다른 쪽 위장으로 오시든 피부 쪽으로 오시든 다리로 오시든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화 효소세를 확인하세요. 당뇨병의 초기인 경우 체중이 줄거나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있는데요. 당뇨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1,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면 당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식욕이 막 올라가는 게 조절되고 또 살이 팍 빠졌던 것도 잘 안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당이 잘 되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러한 착각이 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생기는 당뇨는 혈당이 300 이상이 넘는 경우에 생기며 200 정도의 혈당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합병증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당이 300 이상 넘으면 이 증상이 나타나고 300 이하인 경우 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당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헤모글로빈에서 몇 프로가 당에 붙어 있는가, 이상한 반응으로 당이 붙어 있는 것이 몇 프로인가 하는 검사고요. 당화 혈소수 2%는 평균 혈당 35 정도 되며 1%를 줄여도 합병증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 혈당 70만 줄여도 합병증은 50%로 줄며 100 정도만 줄이면 3분의 1로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저혈당 쇼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7% 정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원 방문 시 당화 혈소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화 혈소수 검사는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반드시 당화 혈소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셔야 3개월 동안의 공복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으시고요. 최소한 7%, 8%까지는 안전범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합병증 위험이 낮은데 9%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미세 단백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콩팥을 이식하는 경우 대부분이 당뇨병이고요. 콩팥 기능 검사, 크레아틴 검사를 해서 콩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야 발견되고 증상이 생기면 너무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50% 이상이 떨어져야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눈을 확인하세요. 당뇨병 환자 1% 정도가 망막병증이나 족부성 궤양이 발생합니다. 망막 검사를 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침침해지거나 뭐 어떤 증상이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룻밤 자고 있나면 실명이 되는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좀 특징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단계로는 비증식성 망막병증이 됐다가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단계고 이 단계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나빠지는데 증상만 없을 뿐이지 진행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증상만 없다 뿐이지 병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증상이 좀 있으면 불편하면 가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발의 감각을 확인하라. 발이 저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증상 등 이상 감각이 있거나 감각이 떨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위험이고요. 천천히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말 모릅니다. 이게 신경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혈압을 확인하세요. 고혈압 약에 따라 심근경색 사망률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칼슘 기량제를 복용하지 말고 안지온텐신 수용체 기량제 혈압약을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혈압약을 드실 때 어떤 특정한 혈압약은 당을 높이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당이 높다 그러면 혹시 혈압약 중에 당을 높이는 혈압약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세요. 당뇨병을 가지는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동맥경화증 상태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너희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너희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치료 단계이시고요. 근데 저번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치료됩니다. 치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요법만 쓰면 치료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